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문화인류학자 이규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9억 57개국 지구촌 4분의 1에 해당되는 이슬람 세계에 대한 현황과 또 이슬람 문화, 인류 문명에 대한 공헌, 또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좀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19억 지구촌 4분의 1과 그 관계도 우리의 문제를 떠나서는 의미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1500년 전부터 우리와 서아시아 이슬람 문화권 사이에는 놀라울 정도로 긴밀한 문화적 접촉과 역사적 교류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와 이슬람 문화권과에는 얼마나 긴밀한 어떠한 교류가 있었는가 하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이슬람과 우리 그 1500년입니다. 지난 1강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유럽이 중세천년 암흑의 시기에 빠져 있을 때 단연 인류 문명을 견인했던 찬란한 과학과 문명과 예술은 이슬람 세계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르네상스를 가능케 해줬던 문화적, 지적 원동력이 되었고 천년 세계 제국을 관리하면서 그 당대 지구상에 존재하던 모든 지역과 어떤 산물과 정보에 대한 기본적 DB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학자들이 이미 그 시기에도 코리아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18명의 아랍 학자가 쓴 23권의 각종 지리서, 역사서, 백과사전 등에서 신라를 묘사한 책이 확인이 돼서 우리 학계에 보고가 되어 있고 또 2권의 책에서 고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우리 왕조실록의 조선 초기까지 이슬람 문화와 긴밀한 교류를 했다는 흔적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이슬람이 생기기 7세기 이전부터 우리나라와 서아시아 중동 간의 그 관계를 알려주는 신비로운 흔적들이 놀랍게도 많이 발굴됩니다. 이게 신라 고분, 황남대총, 서봉총, 천마총, 금령총 등에서 발굴된 로마 페르시아형 유리입니다. 지금 눈으로 봐도 저 색감이나 어떤 미학적 구도나 디자인들이 어디 내놓아도 손색 없는 최고가 품격 있는 유물들입니다. 특히 가운데 있는 손잡이가 있는 저걸 봉수형 유리병이라는데 저는 우리나라 국보 193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추왕릉에서 이런 은그릇이 하나 발굴됐습니다. 타출 기법이라고 해서 안에서 두드려서 밖으로 볼록볼록하게 한 굉장히 어려운 공예 기법입니다. 근데 저 공예의 조각 내용을 보니까 당시 신라의 장신구나 디자인과는 거리가 먼 페르시아의 아나히타 여신을 연상시키는 조각이 저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대랑 국립박물관에 있는 은그릇에 아나히타 여신이 새겨져 있는데 이게 신라 장인들이 이 아나히타 여신의 모티프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페르시아 사람들이 와서 조각을 해줬거나 아니면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졌던 공예품이 교역 물품과 함께 신라 사회에 전해졌다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유물입니다. 그리고 카페트는 현재 유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삼국사기 잡지라는 기록에 보면 성골, 진골, 육두품 신라 상청사회에서 구등, 탑등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모직 깔개 제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시 신라는 이 양모 직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직수입품으로 본다면 페르시안 카페트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라 귀부인들이 저런 장신구들을 들고 다녔다고 상상하시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라에서 흔히 입수상조문이라고 하는 가운데 꽃나무가 서 있고 양쪽에 새가 쌍으로 받치고 있는, 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경주박물관 앞들에 있는 사자석상에 있는 건데 페르시아 형태와 아주 유사하고 많은 미술사 쪽 학자들이 저거는 페르시아 영향을 받았다고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에 가시면 이 불교 사찰에 저렇게 아름다운 단청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단청에 이게 사용되었던 저런 디자인들을 우리가 흔히 당초문이라고 합니다. 당나라에서 받아들였던 풀 디자인에서 당초문인데, 이걸 당초문을 영어로 번역하면 이 아라베스크 디자인, 아라베스크 모티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대칭, 시작도 끝도 없는 좌우상하의 대칭, 이걸 우리가 지오메트릭 디자인, 기하학적 디자인인데 이게 아라베스크 문양의 핵심입니다. 이게 실코드를 따라서 우리나라 단청이나 사찰이나 문살이나 또 기와와당이나 도자기 등에도 빈번하게 나타나서 이것도 두 문화의 영향으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고학적, 인류학적, 민속학적 어떤 정황 증거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나라와 중동 아랍 간에는 어떤 1500년의 깊은 교류와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화 교류가 있었다면 8세기면 1200년 전 비잔틴 제국에 쓰였던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사산조 페르시아와 아랍 아바스 제국, 중아시아의 부카라와 사마르칸드, 당나라에서도 장안을 거쳐서 한반도에 이르는 이것이 1만 킬로 일본 물류 고속도로입니다. 실크로드 길이라고도 하죠. 이 1200년 전 8세기 9세기경에 과연 콘스탄티노플과 경주 사이에는 서로 문화 교류가 있었을까? 유물로 보면 당연히 있었겠죠. 있었다면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문물이 전파됐을까? 어떤 루트로 이 문물이 전파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제가 동시 패션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문화 전파 속도는 정확하게 낙타 이동 속도에 비례합니다. 낙타는 자기 몸무게의 2배에 해당되는 짐을 적재하고 400km를 중간에 사료나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이동해 갈 수 없는 놀라운 수송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1시간에 4km를 갑니다. 성인 걸음으로. 하루에 10시간씩 이동해 가면 하루에 40km를 갑니다. 그럼 10,000km면은 250일 정도 걸리죠. 38, 24, 8개월이 조금 더 걸립니다. 하루에 40km씩 가는 것은 10시간 잠 충분히 자고 또 새끼 밥 다 먹고 적당히 휴식하면서 가는 시기입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무역은 속도 경쟁, 가격 경쟁, 품질 경쟁입니다. 어느 상단이 어느 곳에서 무슨 물건을 싣고 어느 목표 시장을 향해 가는지 서로 모릅니다. 굉장히 경쟁입니다. 근데 천신만고 끝에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담보하고, 예를 들면은 신라 경주시장에 도착했는데 8개월 만에, 근데 한 달쯤 전에, 보름쯤 전에 다른 상단이 먼저 와서 비슷한 물건을 풀어버렸다. 어떻게 되나요? 쫄딱 망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품은 목표 시장이 정해지면 그 물건은 가속도를 붙여서 빨리 가야 됩니다. 상대와 속도 경쟁을 하잖아요. 지금도 음식 배달할 때가 다 속도 경쟁이잖아요. 옛날 사람이 지금보다 장사를 더 못했다, 이런 편견을 벌써 던지십시오. 과거 사람들은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에 소위 말하는 욕구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보다도 훨씬 교역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10km의 가속도를 붙이면 50km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20km, 30km마다 카라반사라이라고 하는 대상 숙소가 있습니다. 그럼 10,000km면 200일이면 옵니다. 길어야 10개월, 보통은 8개월이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콘스탄티노플과 경주 사이에는 약 8개월 단위로 동시 패션 시대를 살았다. 지나친 표현 같지 않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콘스탄티노플 상류 사회에서 유행하던 패션이나 디자인이나
어떤 장신구나 트렌드가 8개월 이후에는 신라의 성골, 진골, 육두품 상청 사회에 그대로 유행하는 겁니다. 문화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전파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콘스탄티노플 상류 사회에서 유행하던 이런 장식품, 공작새, 꼬리털, 비치모, 공예, 보석류, 여성 소품, 장신구들이 삼국 사기에도 그 기록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바그다드 일대에서 교역되고 유행하고 이제 낙타 등에 실렸던 페르시안 카페트나 모직 말 한 장, 또 아라비아 유향과 모략, 그리고 유향이 신라 국사 사찰에서 소위 말하는 정교한 향으로 피워졌다는 기록도 있고, 경주에서 어떤 석가탑을 복원할 때 유향 2봉지가 발견된 등도 있습니다. 그 옥으로 만든 빛, 에메랄드 제품, 유리, 금속 수개품들이 이 바그다드 일대에 실려서 신라까지 물밀듯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물류고속도로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장안에 왔던 이 물건들이 그 만주를 통해서 고구려를 통해서 신라에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는 관계가 좋았던 시기보다는 서로 갈등하고 전쟁하는 시기가 훨씬 길었기 때문에, 또 주로 장안에서 왔던 그 물품들이 그 수양제가 뚫어놓았던 운하를 타고 양주나 항주 쪽으로 나와서 배를 타고 쿠로쇼라는 해류가 흐릅니다. 이 해류를 타고 대한해협을 거쳐서 경주로 들어오는 이것이 일본 루트고, 지금도 많은 수출선들이 이 해류를 이용해서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착역은 바다로 왔던 것은 그 종착역은 광저우지만 이 광저우에서 천주, 후주, 양주, 항저우까지 많은 아랍 상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신라 시장을 향한 이제 비즈니스를 이미 1200년 전부터 열심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 모든 이제 정황 증거들이 최근에 하나의 대서사시인 쿠시나메가 발견되면서 더 구체화되고 우리 학계가 깜짝 놀란 상태에서 열심히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강 시간에 사산조 페르시아가 비잔틴 제국과 300년 전쟁하면서 그 피지배 압박과 약탈 속에서 이슬람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 차례의 치열한 전쟁 끝에 아라비에서 사산조 페르시아가 멸망합니다. 그 사산조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 야즈드게르드 3세입니다. 근데 이 아랍이 점점 승승장구해서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제 이길 수 없다는 걸 절감합니다. 그래서 자기 왕자였던 피루즈를 불러서 중국 당나라에 망명시키면서 처절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조국을 지키다 결사항전할 테니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조상의 고토를 회복하라는 처절한 유언을 남기고 아랍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사산조 페르시아는 무너집니다. 중국 당나라에 피신해 있던 페르시아 왕자들은 거기서 보호를 받고 잘 지내다가 651년 얼마 되지 않아서 중국 당나라 고종과 새로운 이슬람의 아랍 제국 사이에 공식 외교 관계가 수립됩니다. 그러자 당나라 입장에서는 적국의 왕실 가족을 계속 보호해 주기가 어렵잖아요. 이제는 떠나라, 내칩니다. 이것은 중국 당나라 기록과 이슬람 역사에 나와 있는 명확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내친 이후에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이 쿠시나메라고 하는 고대 페르시아 서사시에서 신라에 등장하는 겁니다. 저희들 학교에서 시기는 660년에서 680년 사이로 좁혀 놓았습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요? 바로 신라가
고구려 백제와 치열한 생존의 전쟁을 하면서 삼국 통일에 올인할 때입니다. 그때 사산조 페르시아는 비잔틴 제국과 대결하면서 그 당시 세계 최강국으로 최고의 첨단 기술, 군사 전략, 브레인, 두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왕이 이러한 자산을 필요로 했겠죠. 그래서 신라 망명을 받아주고 이 페르시아 왕자 일행들이 아마 가야에서 만들어졌던 강철을 가지고 신무기 기술을 제조하는 기법을 가르쳐주고 군사 전략을 전수해주고 폴로 경기를 가르쳐줍니다. 삼국사기에 신라 화랑들이 격구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격구가 바로 폴로고 폴로가 바로 페르시아의 로얄 왕실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사냥 기술도 가르쳐주고 삼국 통일에 혁혁한 공적을 세웁니다. 그래서 삼한 통일 이후에 그 공적을 인정받아서 신라에 안착해 살게 하고 신라 공주와 결혼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고토를 회복하라는 부왕의 처절한 유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라왕에게 간청해서 신라왕이 마련해준 배편을 타고 동남아시아 이제 걸페를 거쳐서 카스피해 쪽으로 고토 회복을 위해서 돌아갑니다. 이때 신라 공주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미 아랍이 천하통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토 회복에는 실패하고 카스피해 쪽에 있는 아모리라는 조그막 산악지대에서 은둔 왕국을 세우고 공주에게는 친정이고 또 왕자에게는 처가고 거기서 페루둔이라고는 왕자를 생산합니다. 왕자에게는 외가인, 신라의 기후, 지리, 산물, 궁중어뢰, 음식, 인문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기록을 남긴 겁니다. 이 기록이 2009년경 저들이 영국 국립도서관 희귀 문서실에서 거의 기적적으로 발굴해서 지금 10여 년 동안 영국, 이란, 미국, 한국 네 나라 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전체 약 820쪽 중에서 500쪽 가량이 신라에 대한 내용이고 그 내용에는 신라 왕을 보좌하는 이야기, 천문 사냥, 무기 기술, 과학과 첨단 학문에 대한 이야기, 신라 공주와 결혼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페르시아로 돌아가면서 그 신라 공주와의 사이에 페루딘이라는 왕자가 탄생한다는 이야기, 신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아버지는 아비딘 왕자는 돌아가고 그 아들 페루딘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신라 군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신라에 돌아온다는 얘기까지 정말 우리에게는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쿠시나메의 원본이고 이게 필사입니다. 세 필로 직접 기록한 820쪽 중에서 500쪽 가량의 신라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것이 이제 영문으로 번역되고 미국에서 출판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된다면 우리 학자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고대사를 다시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이제 새로운 고대사에 우리와 서아시아 그 이후에 우리나라와 이슬람 세계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이런 흥미로운 얘기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의 얘기는 단순히 학문 세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져서 이 문화계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춤으로 제작되고 또 뮤지컬과 종합 음악극으로 만들어지고 애니메이션과 동화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글로벌 콘텐츠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역사 기록에도 이 아랍 사람들이 이제 신라로 또 한반도로 진출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왔을까? 처음부터 오만이나 페르시아만에서 이제 왔다기보다는 이미 중국 광저우를 중심으로 천주, 후주, 양주, 항주, 소위 말하는 중국 동남부 5대 도시에 이미 7세기 일찍부터 번방이라고 하는 아랍 페르시아 사람들의 커뮤니티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슬람이나 중국 기록에 의하면
876년 중국에서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때 광저우라는 도시, 항구 도시 한 곳에서만 10만 명 가량의 이런 아랍계 외국인들이 희생됐다고 하니까 그게 살았던 사람들의 규모는 훨씬 컸겠죠.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 동남부 해안에 머물러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 일본과 한반도와 중국 북동부를 연결하는 동북아 해상교역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보고가 해신의 지위에 오르면서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보고가 바로 바다 해상왕이지 않습니까? 바로 북쪽에는 신라방이 있었고 남쪽에는 아랍 사람들의 공동체인 번방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공존의 중간 지점이 제가 보기에는 이 양주인 것 같습니다. 저 화살표를 기점으로 이 일본과 한반도와 중국 북쪽을 잇는 산동반도는 이 동북아 해상교역권은 장보고가 장악하고 양조선을 기점으로 남방 무역은 아랍 페르시아 상인이 장악하는 양대 상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 바로 양주에 신라인들의 공동체인 신라방과 아랍인들의 공동체인 번방의 한 도시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신라방은 지금 도시 계획에 편입돼서 집들이 많이 들었었고 번방에는 아직도 이슬람 후예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84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요, 장보고가 피살되면서 이제 청해진이 혁파됩니다. 그러니까 청해진이 혁파되면서 이 장보고가 해신으로 장악했던 이 거대한 동북아 시장이 무주공산이 되고 무너집니다. 바로 양주까지 와서 신라 사람들과 간접 교육을 하던 아랍 페르시아 상인들이 어마어마한 동북아 시장을 관둘리 없겠죠. 이제 장보고가 사라진 그 공백을 타고 직접 신라에 진출하게 되겠죠. 그게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845년입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바로 장보고가 피살되고 청해진이 혁파되는 845년에 아랍인들이 직접 신라에 진출했다는 최초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게 역사적 우연일까요? 저는 필연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크루다드비라는 아랍 학자가 쓴 왕국과 도로 총남에서 처음으로 845년에 아랍인들의 신라 진출을 기록하고 그 후부터는 18명의 아랍 학자가 쓴 이 23권의 필사본에서 끊임없이 신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록들이 들어있을까요? 중국의 동쪽 간수의 맞은편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다. 간수는 보통 학계에서 우리가 항주를 얘기합니다. 첫 표현이 산이 많고 그 사람들 끝없는 사막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사람들 우리는 70%가 산악지대잖아요. 산이 많고 첫인상입니다. 왕이 많다는 것은 도덕이 여러 도덕이 다스리기 때문에 아마 왕이 많다고 표현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이 있다. 아니 장사로 왔으니까 외환 결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때는 금이 국제 교환 화폐잖아요. 금이 많다는 것은 장사에 먹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 나라다. 그리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비단, 금, 사양 이런 것들이 있다. 물론 그 일부는 신라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파는 것도 있었겠습니다. 더 재미난 것은 신라에 진출한 이 아랍 무슬림들은 자연 환경의 쾌적함 때문에 정착해서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역사상 최초의 체계적인 다문화 시대의 시작이 아닌가 합니다. 비즈니스 하시거나 또 중동 아랍 이슬람 세계에 여행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좋아합니다. 대장금 시청률이 이란에서 90%가 넘어갔거든요. 정말 한류가 지금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S 사우디아라비아 공연도 이게 히잡을 쓰면 검은 아미들이 완전히 사회를 뒤집어 놓았을 정도로 지금 한류 열풍을 넘어서 광풍입니다. 이랬을 때 왜 우리가 한국 문화와 한국 드라마에 이렇게 열광하고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좋아할까? 이런 궁금증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미 1200년 전에 아랍 페르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영구 정착해서 같이 다문화가 섞였다. 너희들과 우리 사이에는
혈연적 인과관계가 있다. 정말 좋아합니다. 진정으로 좋아합니다. 우리가 한국 문화를 좋아했던 이 DNA가 내 피 속에 흐르고 있구나. 이런 표현도 이제 합니다. 이제 바다로 왔다는 중요한 증거 하나가 이게 11세기에 알 이드리스라는 사람이 기록했던 코리아를 기록한 세계 최초의 기록입니다. 바로 신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큰 대륙의 이제 왼쪽에 있는 6개의 섬을 우리가 이 돋보기를 보고 확대해 보면 아랍어로 알신라라는 문자가 해독이 됩니다. 알은 나라 이름에 붙이는 정관사이니까 나라 이름이 분명하고 가운데 있는 큰 대륙은 아신, 이거는 중국입니다. 아랍어로. 그 중국의 아래쪽에 있는 알힌트,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동쪽 끝에 6개의 섬으로 신라를 묘사하고 있고, 섬으로 묘사했던 것은 백기를 통해서 신라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유물도 있고 쿠시나메라는 기록도 있고, 또 이제 9세기 중엽 이후에는 18권의 책에서 신라 사회에 대한 정교한 재미난 체계적인 이런 기록물이 나온다면 우리 사회에 그런 구체적인 흔적은 없을까? 이제 8, 9세기 이후에 이게 원성왕릉, 즉 괴릉 앞을 지키는 무인 석상입니다. 모자를 썼나요, 안 썼나요? 모자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이슬람 사람들이 예배 볼 때 쓰는 모자인 것 같고요. 뒷모습을 보니까 터번을 묶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훨씬 더 어떤 이슬람풍이나 이제 신목곱이라 그러죠. 눈이 크고 깊고 불알이고 코가 뚜렷하고 앞에 이제 턱수염을 길렀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아리안계 어떤 페르시아형과 이제 관련이 있는 유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처용스라, 이게 880년경 삼국유사에 이제 울산 앞바다에 이제 등장합니다. 처용이 실존 인물인가, 역사적 인물인가? 지금 처용에 관한 논문, 학술 논문만 330편이 나왔지만 아직도 다양하게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용을 당시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시대적 상황과 관련해서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바로 876년부터 4년 동안에 황소의 난이 일어납니다. 최치원이 토황소 경문을 지어서 중국에서 유명해졌다는 얘기를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기억이 나잖아요. 바로 산동반도에서 이 황소라는 소금 장수가 반란을 일으켜서 해안가를 따라 내려오면서 닥치는 대로 양민을 학살하고 재물을 빼앗으면서 반란을 일으켜서 중국 이제 광저우까지 와서 반란이 진압되는 어떤 고대 사회 최대의 사회적 대혼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황소의 난 때 중국 동남부 해안 지방에 일찍부터 정착해 살고 있던 많은 아랍 페르시아 상인들이 집단으로 학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이슬람 기록에 이 당시 황소의 난 때 희생됐던 외국인 상인들을 10만에서 12만 명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상인들의 절대 다수는 아랍 페르시아 상인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희생된 사람이 10만이 넘었다면 이 반란은 갑자기 급작하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산동 반도에서 4년에 걸쳐서 남하하면서 학살, 약탈, 파괴를 일삼는데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를 해서 도망가겠죠. 따라서 죽은 사람이 10만 이상이라고 한다면 살아남은 사람이 훨씬 많았겠죠. 따라서 제가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서 대충 계산해 봐도 당시 9세기경 중국 동남부 5대 항구에 적어도 2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이슬람 공동체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살육이 일어나니까 다 도망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 내륙으로 도망갑니다. 해안가를 통해서 약탈이 시작되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중국 이슬람의 뿌리 회족의 조상이 됩니다. 지금 중국에는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큰 소수민족 덩치가 바로 이슬람을 믿는 회족입니다.
청해 감성성의 회족 자치주, 그리고 신광성 위구르 쪽에 많은 회족들 이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압둘라 빈 슐레이만 이븐 아지즈 길다나야 두자 석자로 바꾸죠. 그래서 마시로 바꿉니다. 이게 말맞자 마시 있잖아요. 이게 마호메트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마흐무드, 마수도, 무함마드, 이슬람 사람들은 M으로 시작하니까 이게 오늘 이제 9세기 이후에 만들어졌던 중국 동남부 해안의 많은 마시성이 이슬람의 후예다 하는 이게 마천영이라는 중국 말레이시아 대학의 인류학자가 이걸 조사해 놓은 적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바로 동남아시아나 태국, 필리핀 남부에 그곳에서 정착해 사는 이제 동족들이 있겠죠. 그래서 물건을 싣고 동남아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기존 정착해 있는 사람들과 합해지면서 이슬람 공동체가 커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이 뿌리를 내리고 커지는 배경이 됩니다. 오늘날 동남아 최대 종교가 이슬람이잖아요.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상인들이 지나가던 태국 남부에 500만, 필리핀 남부에 500만이 다 이슬람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닷길을 따라서 중국까지 오면서 그 지역에 정착해 살던 이슬람 공동체가 중국에서 이주해온 대규모 이제 동족들과 결합하면서 그 12세기경 동남아시아의 이슬람의 파고가 일어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한반도로 도망오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장보고가 피살되고 신라로 직접 진출하는 아랍 최초의 기록이 845년이라 그랬죠. 그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직접 진출의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880년이면 35년이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훨씬 지났죠. 이미 중국 동남부 해안에 살던 이슬람 교역산인들은 신라 경주를 향해서 한 세대 동안 안방 드나들듯이 정기적으로 오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무너지는 대살육의 황소에 난 위기 상황에서 바로 익숙해 있고 이 사람들이 유토피아로 기록했고 많은 동족들이 이미 정착해 살고 있는 신라로 이주해 오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 비약입니다. 바로 이때 처형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 테두리에서 그 당시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대격변을 우리가 고려하지 못하고 우리 역사만 보면 해석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이 조금 더 통찰력을 가지고 글로벌 역사 속에서 우리 문화를 조망해 보면 우리 역사적 사실이 새롭게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 처용탈은 한국 사람은 아니죠. 역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이 처용은 지금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우리 문화의 진수로서 세계에 자랑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가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받아들였지만 우리라는 단단한 용광로 속에 녹여서 문화를 자기화하는 것이 진정한 문화 역량이고 문화 저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형이 굉장히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황소의 난이 정결되는 시점인 879년 그 점에 처형이 신라의 울산 앞바다에 도착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연의 일치로 보았지만 황소의 난을 잘 고려한다면 역사적 필연으로 보면 처형에 대한 재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신라 이후에 고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록에도 최초로 이슬람에 대한 기록은 1024년, 1025년 고려 초기 현종 때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사나 고려사 저로에 바로 대식 상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나라 지배를 받으면서 고려 말기에는 회회인이라는 또 다른 이슬람 이름으로 우리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식은 아랍인이고 회회인은 이미 고려 말 몽고 지하에 되면 이 아파스 제국은 몽고에게 멸망하고 사라집니다.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왔던 이슬람 집단들은 이제 아랍인이 아니고 위구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구르인을 중국 사람들이 회회인 또 회배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우리 기록에 나타나는 회회인은 위구르 계통의 이슬람 집단으로 부르는 게 좋다. 위구르는 바로 터키계죠. 그리고 고려 말에 여러분 귀에 익숙했던 상화점이라는 고려 가사 기억나시나요? 상화점에 상화사를 갔더니만 회회압이 내 손목을 접대이다. 이 소문이 상점 밖에 남명덜명 조그만 새끼 광대에 늦으시라 호리라 뭐 호리라 등등 오하리 둥둥하는 후렴이 저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배운 기억이 있잖아요. 그 상화점에 상화사를 갔더니만 회회압이 이슬람 주인이 내 손목을 잡더이다. 그 상화라는 것이 바로 중앙아시아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서 일상으로 즐기는 바로 삼사라고 하는 일종의 만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살았으면 요즘 말하는 에스닉 레스토랑 토착 음식점을 만들고 너무 맛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줄지어서 그 음식을 사러 가는 거죠. 요즘에도 우리도 뭐 파키스탄 음식이나 또 아랍 음식이나 인도 음식점, 태국 음식점 이런 에스닉 레스토랑에 굉장히 즐겨 가듯이 고려 말에도 이런 풍속이 고려 가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랍이 아니고 위구르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세종 때 집행전 학자들을 위해서 사역원을 오픈하는데 이 사역원에서 위구르 문자를 공식 외국어로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조실록에. 아니 위구르 문자를 왜 필요했을까요? 고려 말 조선 초에 많은 회회인 위구르 이슬람 집단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슬람 과학과 천문학과 역법을 번역해서 집행전에 있는 우리 학자들에게 전수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위구르 문자를 전문적으로 번역 통역하는 통역관을 양성했고 그리고 시험 과목에도 바로 위구르 과목을 집어넣었다는 우리 조선 왕조실록 기록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구르인을 우리가 회회인의 하나의 에트닉 이제 그룹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이능화 선생님이 썼던 조선 불교 통사라는 아주 훌륭한 책에 의하면 고려 말 개성에 회회 집단들이 대규모로 살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그 집단 내에서 회회식 복장과 회회식 언어를 사용하고 예궁을 짓고 살았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예를 드리는 궁정 예궁이면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모스크입니다. 이슬람 사원 모스크 이외에 다른 전혀 대안이 없습니다. 흔적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고려 말에 들어와 있던 많은 이슬람 집단들이 모스크까지 건축하고 살았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규모가 우리 사회와 섞이고 우리 민족과 교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선에 들어왔어도 그 집단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공헌을 세웁니다. 세종실록을 보면요. 세종이 임금으로 즉위할 때 또 신하들과 아침 조회를 할 때 또 어떤 동지나 이런 국가 경사나 축제가 있을 때 회회 사문, 이맘 같은 이슬람 지도자들을 궁중의 공식 행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슬람식 조회 앞에 의례를 하고 임금님 앞에서 세종 앞에서 회회식 축송을 올렸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노래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이슬람식 찬송이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꾸란 낭송 이외에 다른 대안 찾기 어렵습니다. 세종대왕께서 건정정들에서 문무백관이 도열한 자리에서 이슬람 이맘이 낭송해주는 코란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시다. 소설 같잖아요. 제가 약간 각색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 조선 왕조실록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려말 조선 초까지는 이슬람 집단과 어떤 신라 상정부 사이에 굉장히 지식 교류, 어떤 과학적
학문적 주고받음을 갖고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에 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칠정산 외편입니다. 칠정산 외편은 조선시대 때 개량되었던 가장 뛰어난 역법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음력의 기초가 됩니다. 세종께서 흉년이 만연하니까 집변전 학자들에게 토론을 합니다. 왜 흉년이 나고 농민들이 고통을 받느냐? 이때 문과의 천재는 신숙주였고 이과의 천재는 정인지였던 것 같습니다. 역법을 정인지께서 담당하니까 정인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선에서는 중국에서 가져온 수시력이라는 역법을 쓰는데 조수 간만의 차이나 일출일몰 어떤 품종의 시기가 우리 절기와 달라서 그 수확 시기나 품종 그 파종 시기를 놓쳐서 농민들이 낭패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니 우리 절기에 맞는 우리 농민들이 잘 쓸 수 있는 새로운 역법을 만드는 것이 옳은 줄 아래요. 그래서 세종께서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농민들이 잘 쓸 수 있는 우리식 역법을 만들라. 그래서 정인지가 중인계통 역법 전문가인 김담, 이순지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중국까지 유학 가서 수시력을 연구하니까 그 수시력은 중국 역법이 아니고 바로 회회역법, 이슬람 천문학과 이슬람 역법의 하드웨어에 중국식 데이터베이스를 넣어서 완성한 게 수시력입니다. 이걸 원리를 모르고 껍질만 가져와서 조선에서 사용하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집변전 학자들이 이슬람 천문학과 이슬람 역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충분히 파악하고 궁구해서 조수간만이나 별자리 움직임이나 조선식 데이터베이스를 넣어서 완성한 게 칠정산 외편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천문학의 차이나 버전이 수시력이고 이슬람 역법의 조선 버전이 칠정산 외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음력에도 이슬람 문화의 영향이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세종께서 20개가 넘는 혼천이, 해시계, 물시계, 자경루, 척우기 같은 지금 눈으로 봐도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기가 줄줄줄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저처럼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려말 100년 무신정권입니다. 총칼이 득세하고 인문학적 소양이나 문관학자들이 사장당하고 그리고 고려가 망할 때까지 80년 동안 몽골 지배하에서 사찰이 가지고 있던 인문학적 전적이 거의 초토화 불타고 왕실까지 강화도에 도망가서 8만 대장경 겨우 건집니다. 그리고 1392년 이성계가 등장해서 조선을 건국합니다. 근데 태종 이방원의 시대까지 왕자의 난입니다. 자중질환, 피의 곤욕상전입니다. 그런데 이방원의 셋째 아들 세종이 등장해서 갑자기 지금 눈으로 봐도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 르네상스 과학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종의 과학 르네상스를 가능케 했던 그 지식의 하부 구조와 문화적 원동력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고서는 세종의 과학 르네상스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학문과 과학과 문화의 절정기에 있었던 이슬람 과학적 지식들이 원나라를 통해서 또 번역을 통해서 세종의 두뇌들에게 전해짐으로써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화된 과학혁명을 이룰 수 있었다. 저는 문화교류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이제 우리 과학사 쪽에서 이런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고 또 여러분 중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걸 연구해 나간다면 정말 조선시대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과학과 학문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국시대 통일신라를 거쳐서 조선 초기까지 왔던 이 거대한 흐름이 왜 지금까지 연결되지 않고 우리 속에는 깡그리
사라지고 말았을까? 열심히 왕조실록을 뒤지니까 다행히 멀리 가지 않아서 조선 세종 27년조에 이런 게 나옵니다. 예조가 세종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우리 사회에 회회의 무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이 사람들이 한국화를 거부하고 자기식 말을 쓰고 자기식 복장을 하고 종교적 의례를 하니 이제 통혼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미 아국 백성이 되었으면 오랑캐적인 풍속을 버려야 아국 백성과 통혼해서 우리 백성이 될 테인데, 따라서 이 이질적인 오랑캐 풍속을 없애는 것이 옳을 줄 아래요 하고 예조가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며칠 뒤 세종이 이걸 읽어보시고 그리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1427년 이슬람을 비롯한 오랑캐적인 습속을 금지하는 칙령입니다. 이 이후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우리 기록에는 회회나 대식이나 이슬람이라는 것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1970년 아시다시피 100만 가까운 우리 건설 근로자들이 중동에 외화벌이를 해서 중동을 다녀오고 70년대 두 차례에 걸쳤던 석유 위기 오일 쇼크를 통해서 우리가 산업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그리고 2000년부터 알카에다의 9.11 테러와 최근에는 IS 같은 이 끔찍한 반이슬람적 반엘린적 테러를 통해서 우리가 중동 아랍 이슬람 사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20세기 건설 석유 테러라고 하는 이 키워드도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뉴스 중심의 표피적인 현상을 뛰어넘어서 정말 1000년 동안 세계를 호흡하고 우리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었던 이슬람 문화와 문명의 이 하부 구조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지구촌 4분의 1, 19억 문화권을 가까이 다가가고 또 그 고객과 시장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문화의 기층에는 기본적으로 다문화 글로벌 정신이 펄펄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영종조 이후에 세계가 개혁과 개방의 트렌드로 갈 때 우리가 세국 정책을 통해서 글로벌에 문 닫고, 그것이 이제 만국의 한과 일제히 잔혹한 이제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이유가 되었죠. 그렇지만 조선 초기 이전까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까지 우리 문화의 원형질은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라고 하는 단단한 용광로에 녹여서 문화를 자기화하는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류가 세계를 휩쓸면서 우리 민족의 이 문화적 역량을 발휘하는 저는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싫든 좋든 다시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와 순혈주의, 민족주의를 주장하면서 고립해서 내 것을 지키려만 하는 것보다는 다른 가치, 다른 생각을 받아들여서 우리 문화를 훨씬 앞세우는 것은 바로 역사적 교훈이고 21세기 다문화 시대 우리가 떨쳐나가야 될 새로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와 이슬람 세계가 가졌던 이 찬란한 1500년의 문화 교류는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을 위해서도 소중한 역사적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과 공존이 한국 문화의 원형질이다. 우리는 단일 민족, 단일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아주 고대에서부터 다양한 문화, 이념,
종교가 섞여서 우리 문화에 녹아있는 다양성과 공생, 상생, 공존이 우리 문화의 원형질이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떨치고 나가야 할 중요한 문화적 경쟁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이희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